자식이 귀하면 여행을 보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낯선 세상에서 직접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가르침보다 귀중한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떠날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학생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르지만요. 그와 동시에 안전 불감증이 커진 것도 사실일 텐데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 역시 품격 있는 여행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떠나는 여행 안심하고 떠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김다영의 여행의 품격에서 오늘 그 안전보장법을 공개합니다. 큰 박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강사 김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안전여행을 위한 스마트 여행 준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해외여행이 정말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요즘 뉴스에도 좀 여행 관련된 사고가 더 많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행이 이제 정말 일상화되면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여행 가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거나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은 여행 안전 관련된 상식들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몇 년 새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는데 특히 2014년과 15년에 대형 항공사고만 무려 9건이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도된 사건인데요. 지금 항공기 부서진 잔해가 보이는 저 비행기가 말레이시아의 저가항공입니다. 우리가 많이 타는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에어아시아인데요. 이미 다 보도도 다 됐기 때문에 저 사고 말고도 말레이시아 항공이라는 그 대형 또 항공사에서도 큰 사고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저 때 어떤 사고냐면 하나는 실종 사고였고요. 비행기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또 하나는 추락 사고였습니다. 둘 다 좀 장거리 비행에서 났던 사고였는데 이 사고가 좀 세계적으로 많은 충격을 줬어요. 예. 비행기를 타다가 저렇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항공을 타는 거에 대한 좀 겁을 많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큰 사고였는데, 그래서 저런 사진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하면 사실은 우리도 좀 꺼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도 괜찮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여행 수업을 할 때 많이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랭킹화된 그런 안전한 항공사는 어떤 항공사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항공사 순위가 과연 공신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전 세계 항공사들의 랭킹을 정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스카이트랙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스카이트랙스는 해마다 항공사들을 별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별점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좌측에 보시면은 5스타스, 4스타스 해가지고 별을 몇 개 단 항공사냐, 이게 굉장히 그 항공사가 한 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표가 될 만큼 세계적으로 공인된 레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성급 호텔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5성급 항공사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항공사들은 사실 저걸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카이트랙스의 5성급 항공사로 올해 지정이 된 항공사들을 한번 봤는데요. 한 10개 남짓? 12개? 이렇게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항공사들이 있는데 스카이트랙스에서 5개의 별을 받으려면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반가운 소식은요. 한국에서도 5스타스 항공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항공사인지 궁금하시죠? 네. 국적기 2개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5성 항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카이트랙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대형 항공사, 저가 항공사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항공사들의 별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스마트 여행 수업을 할 때 항공사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수많은 항공사가 검색이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항공사를 예약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가격들은 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새 항공사가 있으면
어떤 항공사를 택해야 좋을까? 같은 가격이라면.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외항사를 타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항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조건이면은 그냥 어디선가 들어봤거나 막연하게 들어봤거나 뭔가 유명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시기보다는 조금 비행기 레이팅이나 이런 거 한번 평가해 보시고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카이트랙스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 안전도로만 평가하는 순위도 있어요. 그런 순위들도 이런 뭐 CNN 같은 유명한 또 뉴스 매체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근데 해마다 안전한 항공사에 거론되는 항공사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생각하기에 세계적으로 되게 그 유명한 항공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언급을 드리는 항공사 중에 중동의 항공사들이 가장 레벨이 높아요. 안전도, 서비스, 그다음에 비행기 기종 이런 모든 측면에서 중동의 항공사들이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중동 항공사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이피스트 에어라인은 안전도만 평가한 거고요.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항공사가 중동 항공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들어있는 항공사도 보시면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가 중동의 항공사고요. 밑에 보시면 에미레이츠 밑에 에티하드 에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티하드 역시 중동의 항공사입니다. 예. 왜 그럼 이런 항공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느냐? 안전도를 평가할 때 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요. 좋은 새로운 비행기 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낡은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라면 사고의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항공사고도요, 사실 보면은 항공기 자체의 결함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항공사가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좀 부자 항공사냐. 네, 사실 중동은요, 이 비행기가 또 석유로 또 굴러가지 않습니까? 중동은 굉장히 비행기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규모가 아예 달라요. 우리 소위 말하는 A380,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 기종 중에 하나죠. A380 타보신 분 계신가요? 그 비행기가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못 타본 비행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유럽 패키지 여행에서 한번 타보셨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패키지 상품도 요즘 팔 때 A380 타는 거를 되게 내세웁니다. 비행기 기종도 이제 앞으로는 여행 상품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A380을 그러면 우리나라 비행기들 몇 대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통계는 아닙니다만, 2년 전 통계입니다만, 뭐 대한항공이 10대, 아시아나 뭐 4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도가. 전 세계 탑 에어라인 중에 항상 1, 2위를 차지하는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A380을 2, 3년 전 기준으로 81대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비행기 기종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탑승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거와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유럽 비행기가 얼마나 있나 보시면요, 피네어, 뭐 루프트한자, 또 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영국 항공이죠. 이렇게 유럽 비행기들은 사실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아 비행기는 얼마나 있느냐? 아시아는 캐세이 퍼시픽, 홍콩이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에어라인, 그리고 또 중앙에 보시면 좀 생소하실 텐데 에바 항공이라고 대만의 국적기입니다. 이런 비행기들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르는 비행기가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저런 레이팅을 좀 참고하시게 되면은 같은 조건이면 더 좋은 비행기를 고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또 여행 강의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유럽에 워낙 지금 테러가 많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지금 서유럽 국가들이 괜찮을까? 사실 이건 누구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죠. 테러가 예고하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보도가 됐던 그 뭐 신문 매체라든가 보도가 됐던 실제로 서유럽에서 지금 얼마나 테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지난 3년간, 그죠? 2014년부터 17년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주로 좀 지역도 굉장히 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으로만 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테러에서는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최근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해서는 아마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제 여행객으로서 주의해야 되는 일이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좀 오래 있진 말자. 이런 것들을 항상 좀 강조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위험한 지역은 공연장들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대규모 공연장 같은 데는 당분간은 조금 유럽에서는 좀 피해 주심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테러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좀 알지만 외면하고 계시는 테마를 좀 오늘 들고 나왔는데 바로 이 생소한 단어인데요.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생소한 단어인데요. 글로벌 여행 업계에서는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사진 지금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하죠. 베네치아고요. 하나는 한 군데는 스페인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또 도시입니다.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도시들이 지금 사람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현지인들이 관광객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아마 매체에서 한두 번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여행객 입장에서는 이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치아나 바르셀로나 둘 다 한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베네치아에 직항도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탈리아의 로마가 아니라 베네치아로 곧바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현지인들이 여행객을 원하느냐? 원래는 여행자들은 현지에 가게 되면요. 그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각 나라에 관광청을 두고 모두가 지금 투어리즘을 홍보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몇몇 나라의 경우에는 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여행자의 범위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아왔던 현지인들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현상들을 가리켜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요. 그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베네치아와 바르셀로나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는데 여행자들 너무나 많이 밀려 들어왔을 때 현지인들은 밀려나고 최근에는 또 그런 현상도 있죠. 거기에 오랫동안 장인들이 운영하던 가게들, 그 가게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중국인들 손에 하나씩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베니스에 가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이제는 더 이상 베니스의 장인들이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행지를 선택을 할 때도요. 이제는 우리가 뭐 공정여행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더 여행지를 선택할 때 또 윤리적인 생각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이제 시위가 있었는데 크루즈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내리자마자 그 항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다 나와서 시위를 한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도시, 나를 환영하지 않는 도시에 가고 싶으세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 두 도시는 인기가 폭발입니다. 네. 정말 너도 나도 꼭 가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슷한 현상이 지금 아시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여행지가 바로 태국 방콕입니다. 네, 방콕이 지금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 때문이래요. 여행 산업 때문에. 그래서 태국은 지금 방콕에만 몰리는 관광객들을 전국으로, 태국이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관광 정책 자체를 바꿨어요. 그 정도로 여행자들이 끼치는 해악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현지인들이 여행자들을 적대시하거나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가 또 그런 여행지는 혹시 아닌지 한번 여행지를 선택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뭐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아직도 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현지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계산을 할 때, 신용카드 같은 걸로 계산을 할 때 어떤 통화로 결제를 해드릴까요? 이거 아마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통화로 결제를 해야 좋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하지 마셔야 되는 대답이 뭐죠? 원화 결제입니다. 예.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신문, 뭐 뉴스, 신문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아직도 이걸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원화 결제를 하게 되면 추가로 수수료를 낸다는 거. 예, 아마 이제 기사 같은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도 모르게 원화 결제를 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신용카드, 뭐 가맹점
쪽에서는 이용자가 원화 결제를 하면 자기네들한테 떨어지는 게 있대요. 수수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가 원화 결제를 해서 못 알아보는 영수증을 그냥 줄 때도 있고요. 나는 현재 통화 결제를 부탁을 했는데도 고의적으로 원화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신고 접수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홍콩이에요. 예, 좀 가깝죠. 많이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수증을 굳이 쳐다보지 않으면 사실 그거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돌아가서 나중에 신용카드 고지서를 받아봤을 때 알 수 있거든요. 이걸 소위 이제 DCC, 환차손이라고 하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지에서 결제를 하실 때 꼭 현지 통화로 결제해 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행 영어 시간에 플리즈 배우셨잖아요. 플리즈.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홍콩 가시면 홍콩 달러 플리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대만 가시면 뭐 타이완 달러 플리즈. 그죠? 그래서 그렇게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해야만 중복 수수료가 되는 거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겁니다.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인데 사실 뭐 보험은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행자 보험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행자 보험의 다양한 항목 중에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항목이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단어만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 불편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행 불편 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 여행자 보험이 커버하는 그 항목들이 상품마다 너무 달라요. 달라서 일일이 우리가 그거를 다 읽고 사실 계약을 하지 않잖아요. 여행 가기 전에 막 직전에 바빠가지고 막 사인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면서 드는 게 여행자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생각 없이 몇만 원에 그냥 결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그 여행자 보험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 항공기 지연, 결항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좀 큰 화두입니다. 사실 여행 불편 보상이라는 항목이 없는 보험 상품이 더 많아요. 근데 있으면 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항공기가 지연이나 연착됐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뭘 사드시거나 식비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영수증화해가지고 보상받으실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 측면에서는 가장 보험을 요청하기가 좋은 항목이기 때문에 또 많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드실 때는 혹시 저 항목이 빠져 있는지, 들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 여행자 보험을 항상 공항에서만 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공항에서 드는 게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항상 공항에서 이렇게 급하게 막 들고 하는데 공항보다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도 통신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통신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루트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곧바로 모바일로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하고 결제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할인 혜택을 좀 받으셔서 보험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특히 짧은 여행 갔을 때는 너무 큰 돈 내시면 좀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공항에서 너무 비싸게 들지 마시고 저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냥 공항에 앉아서 거기서 그냥 모바일로 바로 가입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여행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여행에서 분실과 도난 관련일 텐데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여행자 보험을 들어서 그 분실물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합니다. 분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상상을 초월한 데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에 보도된 걸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공항 직원이 수화물 열고 슬쩍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이 상상이 가지 않는 이 상황을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갈 때의 일이었어요. 제 여행 영어 수업. 네, 또 이거 준비하려고 이제 미국에 갈 때의 일이었는데 제가 10년 넘게 그 여행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그때까지의 철칙은 제 여행 경비를 분산해서 좀 보관을 하자.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캐리온, 우리 그 기내 수화물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위탁 수화물 붙이는 짐에다 좀 넣어서 분산을 시키자 해서 제가 미화 500달러를 흰 봉투에 넣어서 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착을 해서 호텔에서 가방을 열어가지고 딱 보니까 봉투만 남았어요. 이거는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돈을. 그죠? 왜냐하면 없어지려면 다 없어져야지 어떻게 봉투만 남겨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이런 일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찾아보니까
제 여행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초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SBS 뉴스에 보도가 된 내용이 뭐냐면 미국은 전수검사를 합니다. 짐을 다 열어봐요. 예. 그래서 그 열어보다가 거기서 하여튼 할 수 있는, 해먹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슬쩍 한다고 그 보도가 나갔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가 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저는 여행자 보험 당연히 들었죠. 그런데 유가증권, 현금은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다 보상됩니다. 예, 여행자 보험으로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현지에서 리포트를 받으셔가지고 제출하면 다 돼요. 그런데 현금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참 뭐 기준이 이상하죠. 어쨌든 안 된대요. 예, 그래서 현금을 그 위탁 수화물에 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일부러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안쪽에 그 시크릿 포켓이라고 하죠. 좀 안쪽에다가 넣었어요. 지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열으면 보이지를 않는 곳에 넣었는데도 그게 딱 봉투만 남기고 돈만 사라진 걸 보면 누군가가 뒤져서 가져갔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안전여행 수업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디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정말 강의를 하라고 신이 내려주신 그런 사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험이었는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전수검사를 할 때, 그 가방 여는 검사를 할 때 그 공간에 당시에는 CCTV가 없었대요. 미국의 공항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보도가 된 내용이 뭐냐면 그런 검사를 하는 곳에 CCTV가 없다는 걸 직원들이 알고 그걸 악용한 겁니다. 훔쳐가도 어차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마이애미 공항이었는데 저 사건을 이유로 해서 미국 공항들에 하나씩 CCTV가 설치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미국 가실 때 제가 정말 개발도상국에 갈 때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 정말 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할 걸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이미 뉴스에 나올 만큼 유명한 악명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현금 보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위탁 수화물에는 귀중품을 넣지 말자. 제가 이제 그 사건 당하고 나서 뉴욕 관련된 여행 커뮤니티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현금을 잃어버렸지만 그 실물, 그러니까 뭐 카메라라든가 노트북 잃어버리신 분들은 뭐 엄청 많더라고요, 공항에서.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고 돈은 절대 가방에 넣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그 여행 불편 보상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 항공 지연 결함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항사를 타게 되면 가끔 그런 불편을 겪습니다. 우리가 안 겪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연 결항을 당했다 했을 때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보상을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외항사에 보상 신청을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이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최장 뭐 2달 정도도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보상을 신청하시는 승객들마다 다 개별 대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보상금과 남이 받은 보상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상 내역은 차이가 날 수 있고 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비행기에 100명이 타는데 그 비행기가 다 통째로 지연된다 하더라도 지연 보상을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항공사 지연 그런 결항만 보상을 해주는 대행 서비스도 나와 있어요, 이미. 재밌죠? 네. 근데 제가 이 대행 서비스를 굳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절차가 없어요. 내가 그 지연된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증명을 할 수 있죠. 이티켓이 아닙니다. 이티켓이 있고요. 보딩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티켓은 여러분들의 예약을 어떻게 보면 승인하는 그런 서류고요. 보딩 패스가 있어야 됩니다. 보딩 패스 중요하죠. 보딩 패스는 여러분 뭡니까? 비행기 티켓이죠. 여러분 탑승했다는 거. 거기 보시면 편명이랑 다 적혀 있어요. 저거 신청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클릭해가지고 내가 그 편명, 그 비행기에 몇 시에 그 비행기 탔다. 이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런데 그럼 모든 지연과 결항이 다 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뜬다. 이거는 사실 보상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비행기 탔었냐면은 제가 탔어요. 모든 수속을 다 맞추고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1시간 동안 뜨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왜 갇혀 있는지 몰랐는데 방송에 나옵니다. 항공기 결함으로 점검 중이라 조금만 기다리면 뜰 것이다. 그랬는데 1시간을 더 기다렸죠, 그 비행기에서. 그리고는 모두 내리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보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그 비행기를 보상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아직까지 이 보상 대행 서비스가 유럽 비행기만 커버를 해요. 그때는 그거를 또 보상 신청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게다가 그쪽에서 보상의 의미로 직항을 선물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뒷비행기를 놓쳤어요. 2시간 동안 지연을 해서. 저는 어쨌든 갈 수만 있으면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보상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항공사에 연락을 취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비행기 탔는데 이러이러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보상을 원한다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 문의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외항사는 또 영어로 쓰셔야 된다는 게 또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대행 서비스는 좀 유럽에 한정돼 있다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